헛똑똑 잡학 아카이브 10분이면 구조가 보입니다. 마주하는 현관문, 혹시 그냥 안과 밖을 나누는 물리적인 문이라고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 이상의 뭔가가 있다고 느끼세요? 매일같이 우리가 드나드는 바로 그 문이요. 정말로 그냥 공간을 가르는 판자 조각에 불과할까요? 어쩌면 여러분이 가진 가장 중요한 보안 시스템일지도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조상들에게 현관이라는 건 외부의 혼돈과 맞서는 최전방이었어요. 그래서 문 앞에다 말린 명태나 소금을 뒀던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미신이 아니고요. 통제할 수 없는 불안을 관리하기 위해 설계된 아주 정교한 심리적 보안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여러분 집의 현관. 그곳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었어요. 바깥 세상의 혼동이랑 나의 안전한 공간이 처음으로 딱 마주치는 정말 중요한 경계선이었던 거죠. 아니, 왜 현관이 그렇게까지 중요했을까요? 모든 게 바로 그곳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손님, 소식,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은 물론이고 복이나 애군 같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까지도 말이죠. 이 운의 검문소를 통과해야만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요. 이 시스템이 그냥 아무거나 막 갖다 놓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게도 명확하고 논리적인 3단계 구조를 따르고 있었더라고요. 핵심 원칙은 바로 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차단. 나쁜 게 못 들어오게 일단 막고. 둘째, 정화. 혹시 들어왔다면 걸러내고. 셋째, 고정. 좋은 건 나가지 못하게 꽉 붙잡는 거죠. 모든 액막이 물건들은 이 세 가지 기능 중 하나를 수행했던 거예요. 어때요? 이렇게 보니까 단순한 민속이 아니라 하나의 체계적인 시스템처럼 보이지 않나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3단계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떤 도구들로 작동했는지 그 첫 번째 단계, 차단의 도구들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역시 이게 빠질 수 없죠. 한국 현관 보안 시스템의 대표 선수, 바로 말린 명태, 북어입니다. 북어의 역할을 한번 보세요. 그 부름 뜬 큰 눈, 이게 바로 24시간 감시를 뜻하고요. 커다란 입은 나쁜 기운을 대신 꿀꺽 삼켜주는 역할을 상징했어요. 말 그대로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타격을 온몸으로 막아주는 아주 든든한 방패였던 셈입니다. 자, 이번엔 좀 더 공격적인 예방 도구입니다. 바로 가시가 뾰족뾰족 돋친 엄나무 가지예요. 이건 부드럽게 흡수하던 명태랑은 결이 완전 다르죠. 딱 보기만 해도 오지마! 하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잖아요. 물리적으로나 상징적으로나 위협이 아예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는 아주 단호한 방어장치였던 거죠. 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지적이라고 생각하는 보안 아이템이 나옵니다. 바로 채입니다. 이거 정말 기막힌 발상 아닌가요? 전설에 따르면 야광기라는 귀신이 밤에 사람들 신발을 훔치러 다닌대요. 그런데 문에 걸린 채를 보면 그 수많은 구멍을 하나하나 세느라고 정신이 팔려서 날이 새는 줄도 모른다는 거죠. 힘으로 맞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상대의 집착을 역이용해서 시간을 그냥 태워버리는 겁니다. 일종의 인지 교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두 번째 단계, 정화의 도구들입니다. 혹시라도 나쁜 기운이 1차 방어선을 뚫고 들어왔다면 여기서 싹 걸러내는 거죠. 먼저 소금은 밖에서 묻혀온 탁한 기운을 걸러주는 필터 같은 거고요. 붉은 팥은 좀 더 공격적으로 나쁜 기운을 밀어내는 퇴치기, 그리고 쑥은 그 향으로 공간 전체를 소독하는 공기청정기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정 단계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건 복을 불러오는 것보다 이미 들어온 복이 나가지 않게 꽉 붙잡아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보면 업두꺼비는 재물을 지키는 개인 금고, 콧뚜레는 운을 꽉 묶어두는 앵커, 부엉이는 24시간 집안을 감시하는 보안관리자, 이런 식이었던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무기고에서 유일하게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아이템을 소개해 드릴게요. 문이 열릴 때마다 딸랑하고 울리는 그 맑은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탑한 기운을 흩어버린다고 믿었던 거예요. 이건 정화 단계에 속하는 도구인데 소리를 통해서 공간의 상태를 리셋하는 거죠. 또 내가 이제 의미 있는 경계를 넘었다는 걸 청각적으로 딱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했고요. 자, 그럼 이제 무엇을 막았는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막았는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정교한 시스템 뒤에는 어떤 깊은 인간적인 불안이 숨어 있었을까요? 사실 이 보안 시스템의 진짜 목표는
귀신 같은 초자연적인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진짜 막고 싶었던 건 질병과 전염병, 가난과 경제적 파탄, 불화와 나쁜 인간관계,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바로 우리 삶에서 통제할 수 없는 모든 변수들이었습니다. 과거의 두려움과 현대의 불안, 이게 이렇게 바로 연결됩니다. 사용하는 단어는 악귀에서 재정적 불안적으로, 전염병에서 번아웃으로 바뀌었을지는 몰라도 그 밑바닥에 깔린 불안의 본질은 놀랍도록 똑같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 모든 개념을 오늘날 우리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면 어떨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이건 미신이 아니라 루틴에 관한 문제입니다. 진짜 힘은 어떤 물건 자체의 마법적인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공간은 내가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감각을 강화하는 그 행위 자체에서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 통제감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거죠. 이 고대의 본능은 지금도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풍수 인테리어를 따르거나 현관을 예쁘게 꾸미는 행위도 그렇고요. 퇴근 후에 샤워하면서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는 것도 일종의 정화 리추얼이죠. 더 나아가서 요즘 많이 쓰는 도어벨 카메라나 스마트 잠금 장치 역시 외부의 혼돈으로부터 나의 공간을 지키려는 바로 그 본능의 아주 현대적인 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집에 들어가실 때 여러분의 현관을 한번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그곳은 그냥 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바깥 세상의 혼란을 딱 끊고 오롯이 당신의 삶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경계선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 현관에는 지금 어떤 심리적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매일 지내는 바로 그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흔히들 공간을 이야기할 때 뭔가 신비로운 기운 같은 걸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걸 최신 기술의 렌즈로 한번 들여다볼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방이 사실은 하나의 운영체제, 그러니까 OS라면 어떨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하루 종일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분명 쉬려고 집에 왔는데 이상하게 기운이 더 쭉 빠지고 무기력해지는 그런 경험이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 오늘은 진짜 푹 쉬어야지 하고 현관문을 딱 열었는데 발에 툭 채이는 택배 상자, 의자 등받이에 걸쳐진 옷 무더기, 그리고 저 멀리 책상 위에서 나 아직 안 끝났어 하고 소리치는 서류 더미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의욕이 그냥 싹 사라지는 거죠. 이걸 바로 로그아웃 루프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공간 자체가 시스템 에러를 일으켜서 에너지를 계속 고갈시키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제안하는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바로 이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방이 컴퓨터의 운영체제, OS 같은 거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풍수지리 같은 게 사실은 그 OS를 잘 쓰기 위한 아주 오래된 사용자 매뉴얼이라면요. 자, 지금부터 그 고대의 매뉴얼을 우리한테 익숙한 현대적인 언어로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거 정말 재밌지 않나요? 옛 어른들이 어이구 기가 막혔다 하시던 게 사실은 컴퓨터 용어를 치면 시스템 병목 현상일 수 있다는 거죠. 복이 샌다는 말은 에너지 누수로 볼 수 있고요. 공간에 날카로운 기운, 즉 살기가 있다는 건 우리 뇌에 끊임없이 공격적인 백그라운드 신호가 입력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론은 그만하고 실전으로 들어가 보죠. 지금 여러분의 공간 OS에서 실행되고 있을지도 모르는 가장 흔한 15가지 시스템 오류, 즉 글리치를 찾아내는 공간 진단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류는 우리 집의 입력 포트, 바로 현관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문을 딱 열었는데 정면에 거울이 있다? 그럼 좋은 기운이든 뭐든 우리 집 시스템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튕겨나가는 반사 오류가 생기는 셈이죠. 그리고 두 번째, 현관이 온갖 택배 상자로 막혀 있다면요. 이건 그냥 좀 불편한 게 아니에요. 집에 들어서는 첫 순간부터 뇌에다가 이거 다 처리해야 돼 하는 신호를 보내는 심각한 트래픽 병목 현상입니다. 세 번째 글리치는 정체 신호입니다. 시들거나 죽은 식물은요, 더 이상 생명의 상징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돌보지 못한 것이라는 무기력의 증거물처럼 공간의 활기찬 리듬을 뚝 끊어버리죠. 네 번째는 긴장 신호입니다. 주방 칼꽂이에 칼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처럼 날카로운 물건이 계속 눈에 띄면 우리 뇌는 무의식적으로 이 공간을 안전하고 부드러운 곳이 아니라 미세한 긴장 상태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런 글리치들은 공간을 현재에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마치 과거의 어느 시점에 딱 멈춰버렸거나 아니면 끊임없이 뭔가 고쳐야 하는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요. 멈춘 시계는 미뤄둔 결정들의 박물관이 되어버리고 식탁 위에 흩어져 있는 약봉투들은 건강 관리라기보다는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보여주는 조형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장 정말 핵심을 찌르지 않나요? 현대인의 공간에서 휴식과 일의 경계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말이죠. 자, 그럼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재충전 공간, 바로 침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침실의 가장 큰 두 가지 문제입니다. 첫째, 머리맡이 온갖 충전기와 전선으로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면 그곳은 쉬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대기하는 접속 허브가 되는 거예요. 몸은 누워있지만 뇌는 절대 완전히 꺼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둘째, 침대에 누웠을 때 노트북이나 서류 더미가 눈에 들어온다? 그럼 뇌의 업무 프로세스가 종료되지 않고 계속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깊은 휴식 모드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9번째는 인터페이스 과부하입니다. 물론 취향을 보여주는 건 좋죠. 하지만 인형이나 피규어가 너무 많아서 방이 꽉 차 보이면 우리 뇌가 처리해야 할 시각 정보가 너무 많아져서 눈이 쉴 곳이 없어집니다. 사실 좋은 디자인은 여백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10번째, 창문 앞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먼지 쌓인 커튼을 방치하는 건 환기 차단을 일으킵니다. 신선한 공기와 빛이라는 필수적인 데이터의 흐름을 막아서 공간 전체를 답답하고 무겁게 만들죠. 이 오류들은 아주 미묘하지만 우리 심리에 큰 영향을 줍니다. 짝 안 맞는 그릇, 그냥 임시로 쓰는 가구들로 채워진 공간은 여기는 내 진짜 집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정거장이라는 느낌을 줘서 안정감을 해칠 수 있어요. 또 항상 살짝씩 열려있는 서랍이나 옷장문, 이거 은근히 신경 쓰이죠. 웹사이트의 팝업 창처럼 나 아직 안 다쳤어 라는 미완료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는 것과 같아요. 자, 이제 공간의 경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밤 몸을 누이는 침대 바로 밑이 온갖 잡동사니 창고라면 우리의 휴식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위에 지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또 기능적으로 완벽히 분리되어야 할 화장실 문이 항상 열려 있다면 어떨까요? 그 공간의 습하고 무거운 에너지가 집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공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정돈된 느낌을 해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5번째, 어쩌면 가장 처리하기 힘든 글리치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고스트 데이터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헤어진 연인에게 받은 선물, 더 이상 즐기지 않는 옛날 취미용품처럼 과거 버전의 나를 현재 내 삶의 시스템에서 로그아웃 시키지 못하고 계속 붙잡아두는 그런 아이템들을 말합니다. 자, 지금까지 15가지나 되는 글리치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복잡해 보이는 문제들이 결국 5가지 핵심적인 시스템 오류 원리로 귀결되거든요. 바로 이 5가지가 근본 원인입니다. 현관 거울이 에너지를 반사했고 시든 화분과 멈춘 시계가 공간을 정체시켰죠. 어지러운 책상과 전선은 시각적 소음이었고 침실에서 일이 보이는 건 경계 붕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린 서랍이나 쌓여있는 박스들은 끊임없는 미완료 신호를 우리에게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럼 이걸 다 어떻게 고치냐고요? 걱정 마세요. 오늘 당장 대청소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압도되지 않고 아주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자, 딱 4단계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핵심은 바로 실행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청소가 아니에요. 시스템 성능을 즉시 개선하기 위한 첫 번째 업데이트 파일을 설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당장 현관을 정리하거나 침대 및 상자 하나만 꺼내보는 겁니다. 아주 작은 변화가 정말 생각보다 훨씬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이건 어떤 믿음이나 미신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기능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공간은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고 재충전해주는 완벽한 안식처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에너지를 조용히 빼앗아가는 주범인가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이 새로운 관점으로 여러분의 공간을 한번 찬찬히 디버깅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이 집이라는 공간이 사실은 우리 삶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종하는 일종의 운영체제라면 어떠실 것 같나요? 오늘 바로 그 비밀스러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테리어 잡지에서 막 튀어나온 것처럼 정말 예쁘게 꾸며놓은 우리 집. 그런데 이상하게 집에서는 기운이 하나도 없고 하는 일마다 뭔가 꼬이는 것 같은 느낌.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집은 이렇게나 완벽해 보이는데 도대체 문제가 뭘까요? 흔히들 집 꾸민다고 하면 가장 먼저 신경 쓰는 곳이 거실이죠. 손님들한테 보여줘야 하니까요. 하지만 집의 진짜 컨디션, 진짜 건강 상태는요, 거실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처리되는 가장 핵심적인 공간, 바로 주방과 화장실에서 드러납니다. 집을 그저 쉬는 곳, 잠자는 곳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집은요, 바깥 세상의 여러 자원들을 우리 삶의 에너지로 바꿔주는 아주 정교하게 돌아가는 작은 생산 공장 같은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 공장에서 가장 중요한 설비가 딱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생산기지, 바로 주방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쓰고 남은 찌꺼기를 처리하는 배출 시스템, 바로 화장실입니다. 이 두 곳이 우리 집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옛날 어르신들이 부엌 지저분하면 복 나간다거나 화장실 습하면 안 좋아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잖아요. 이걸 그냥 오래된 미신이라고만 생각하셨나요? 사실 이건요, 수백 년 동안 쌓여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우리 삶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일종의 행동 알고리즘에 가깝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변기 뚜껑을 닫아야 돈이 안 샌다는 말. 이걸 현대적으로 해석해보면요, 변기에 물을 내릴 때 세균이 확 퍼지는 걸 막아주고요. 또 이제 배출 과정이 끝났습니다 라는 걸 시각적으로 알려주는 굉장히 세련된 위생 관리이자 사용자 경험 UX 설계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옛 어른들이 말하던 금기들은 그냥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봐, 이 시스템이 고장나면 집 전체가 멈출 수 있어 라고 알려주는 아주 직관적인 경고 스티커였던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핵심 설비, 바로 주방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긴 그냥 밥 해먹는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 집으로 들어온 자원을 삶의 에너지로 바꿔주는 그야말로 우리 집의 엔진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주방은 우리가 벌어온 돈을 맛있는 식사로, 사온 식재료를 우리 몸의 건강으로, 그리고 아침에 분주한 시간을 규칙적인 생활 리듬으로 바꿔주는 시스템의 심장부입니다. 이 생산기지가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우리 삶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주방과 관련된 옛날 말 중에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칼이 눈에 띄게 나와 있으면 집안에 화목을 벤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게 정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할머니가 해주시던 옛날 이야기일 뿐일까요? 이게 현대 과학으로 보면요, 근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날카로운 칼날이 우리 시야에 들어오면 우리 뇌는 자기도 모르게 여기는 안전하지 않구나 하고 긴장 상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공격성을 자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칼을 안 보이게 넣어두는 건 단순히 미신이 아니라 공간이 주는 그 미묘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아주 똑똑한 심리적인 안전장치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주방 시스템의 또 다른 심장, 바로 냉장고죠. 만약에 냉장고 안이 뭐가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엉망진창이라면 이건 그냥 음식이 썩어 나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돈과 시간이 그대로 줄줄 새어나가는 우리 집 자원 관리 시스템에 아주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는 신호인 거죠. 자, 좋은 공장은 생산 라인만큼이나 폐기물 처리 시스템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 집의 배출 시스템, 바로 화장실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더러운 걸 씻어내는 곳이 아니라 하루의 컨디션을 완전히 초기화시켜주는 재충전의 공간이에요. 화장실은 그냥 씻는 곳이 아니죠. 하루 동안 몸과 마음에 쌓인 피로와 오염물질들을 싹 씻어내고 집 전체의 위생 수준을 관리해서 내일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리셋해주는 정말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리셋 시스템을 한 방에 망가뜨리는 최악의 적이 있습니다. 세균보다도 더 무서운 것, 바로 습기입니다. 축축하다는 건 그냥 물기가 좀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정체되어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시각적 신호입니다. 아니, 습기가 왜 그렇게 치명적이냐고요? 축축한 공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제의 일이 아직 안 끝났어 라는 미완료 신호를 보내거든요.
이런 곳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씻어도 개운한 느낌 대신 찝찝한 피로감만 남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시스템 리셋에 실패한 겁니다. 막혀버린 배수구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시원하게 내려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고여있는 모습. 이건 단순히 불편한 걸 넘어서 우리 뇌의 정체와 막힘이라는 이미지를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내 인생까지 꽉 막힌 것 같은 답답한 기분이 들게 만드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 집 시스템의 문제점들을 좀 짚어봤는데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야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을 나를 갉아먹는 공간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집을 정리하고 정돈하는 건 그냥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미적인 활동이 아니에요. 좋은 선택은 더하기 쉽게 만들고 나쁜 선택은 더하기 어렵게 만드는 내 삶의 확률 자체를 조정하는 아주 전략적인 행위라는 거죠. 자, 그럼 당장 우리 집 주방 시스템부터 한번 점검해 볼까요? 혹시 칼이 주방 조리대에 그냥 나와 있진 않나요? 엔진룸인 가스레인지 주변은 깨끗한가요? 이 체크리스트는 여러분의 주방이 에너지를 뿜어내는 곳인지 아니면 오히려 의욕을 쭉쭉 뺏어가는 곳인지 알려주는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화장실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변기 뚜껑 늘 열어두는 편이신가요? 욕실 바닥이 마를 틈이 없진 않나요? 만약 이 항목들 중에 체크되는 게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회복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에너지를 빼앗기고 있다는 위험 신호일 수 있어요. 결국 진짜 좋은 집은요, 비싸고 화려한 집이 아닙니다. 에너지가 원활하게 들어와서 잘 가공되고 또 잘 배출되는 집. 다시 말해, 나를 소모시키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나를 회복시켜주고 지지해주는 시스템을 갖춘 집. 바로 그런 집이 좋은 집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과연 우리 집은 매일 나를 충전해주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에너지를 조용히 갉아먹고 있는가? 그 해답은 여러분의 주방과 화장실에 숨어 있을 겁니다. 집들이 선물, 이거 은근히 신경 쓰이죠? 뭘 사가야 하나 고민도 되고요. 근데요, 이 단순해 보이는 관습 뒤에 사실은 행운을 주고받는 아주 정교한 시스템이 숨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 바로 그 비밀의 논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새로 이사해서 집들이를 하는데 빈손으로 가기 되게 찝찝하잖아요. 그쵸? 다들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내가 예의가 없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어떤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의식에 참여하고 있는 그 첫걸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집들이 선물을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공간에 대한 초기값을 입력하는 행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예의상 주는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가 처음으로 만들어가는 그 작은 우주에 우리가 처음으로 참여해서 그 공간의 어떤 기본 설정을, 초기값을 함께 세팅해주는 아주 상징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걸 한번 제대로 뜯어보려고 해요. 도대체 왜 옛날엔 다들 약속이나 한 것처럼 휴지랑 세제를 사갔을까? 요즘엔 또 왜 무드등이나 식물 같은 걸 선물할까? 이 오래된 관습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요. 시대를 관통하는 선물하기의 진짜 기술, 그 본질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 모든 걸 이해하려면 먼저 집이라는 공간을 우리가 좀 다르게 봐야 해요. 그냥 벽돌이랑 시멘트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집은 말 그대로 한 사람의 새로운 우주가 탄생하는 순간과도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새로운 공간에서 그 사람의 생활 리듬, 감정, 온갖 습관들이 정말 처음으로 모양을 갖춰나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새로운 아침을 맞고 하루의 기쁨과 슬픔을 다 겪으면서 자기만의 리듬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집은 그냥 사는 곳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세계 전체가 압축되고 또 펼쳐지는 그런 무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빈손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너 진짜 여기서 잘 살아. 이 마음을, 이 말을 그냥 물건이라는 형태로 딱 바꿔서 친구의 그 새로운 우주에다가 우리의 축복을 도장처럼 꽝! 하나의 흔적으로 심어두고 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나오죠. 왜 우리 부모님 세대는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다들 세제랑 휴지를 사들고 갔을까요? 이게 그냥 만만해서 그랬던 걸까요? 아니에요. 여기에는 아주 오래되고 강력한 상징의 코드가 숨어 있습니다. 이거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제 거품처럼 돈이, 부가 막 부풀어 오르고 또 두루마리 휴지처럼 앞으로 모든 일이 그냥 술술술 풀려라 이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선물들 안에는 팽창, 정화, 그리고 막힘없는 흐름이라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바로 딱 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기원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촌스러운 게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너무너무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검증이 돼서 이제는 굳이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일종의 암묵적인 약속? 그런 상징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죠. 이제는 기본적인 생필품이 부족해서 걱정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개인의 취향,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변화가 집들이 선물의 논리를 아주 뿌리부터 바꿔놓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과거의 선물이 이거 없지, 내가 채워줄게 하는 말 그대로 부족한 걸 채워주는 식이었다면 지금의 선물은 와, 너의 이런 취향, 이런 세계관 진짜 멋지다, 내가 더 돋보이게 해줄게 하는 식으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더 강화시켜주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뀐 거죠. 왜냐하면 이제 집은 그냥 사는 공간이 아니라 나의 취향을 보여주는 하나의 쇼룸 같은 곳이 됐으니까요.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 집은 정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밖에서 시달리다가 들어와서 쉬는 회복의 공간이기도 하고, 옛 취향을 마음껏 뽐내는 전시장이기도 하고, 또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의 배경이 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선물 역시 그냥 쓸모있는 물건? 이걸 넘어서서 그 공간의 분위기, 그 사람의 세계관을 더 멋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아이템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요즘 많이 선물하는 무드 등이 딱 좋은 예예요. 이게 그냥 불 켜는 조명이 아니잖아요. 이걸 켜는 순간 공간의 분위기가 확 바뀌죠. 말하자면 이건 공간의 감정을 편집하는 일종의 감정 편집기 같은 거예요. 분위기를 디자인하는 도구인 거죠. 바로 이게 요즘 시대의 새로운 선물의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다 비슷해요. 식물은 공간의 생기를 불어넣고, 좋은 향기는 그 집에 대한 첫인상을 결정짓고, 방금 말한 조명은 우리의 감정을 바꾸죠. 이런 현대적인 행운 아이템들은 예전처럼 복 들어와라 하는 식의 미신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실제로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확률 자체를 높여주는 아주 과학적이고 새로운 방식의 행운 메커니즘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옛날 선물이든 요즘 선물이든 시대를 떠나서 정말 좋은 선물과 그냥 그런 선물, 이걸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비싼 거? 아니에요. 정답은 바로 관찰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선물이란 건요, 그 사람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비어있는 공간, 어떤 틈을 발견해서 그걸 정확하게 딱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멋진 선물이 주는 메시지는 야, 이거 예쁘지? 써봐.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널 지켜보니까 네 삶에 딱 이 부분이 비어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준비했어. 이거죠. 감동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이런 관찰 없이 그냥 내 생각에 이게 좋겠지? 하고 툭 던지는 선물은요, 심하면 폭력이나 침략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나는 좋은 마음으로 한 건데 싶어서 저지르기 쉽지만 이건 진짜 피해야 한다 하는 4가지 함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이 말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선물은 공간에 들어오되 점령하지 않아야 한다. 눈에 보이되 부담을 주지는 않아야 한다. 그리고 좋기는 한데 그게 숙제가 되지는 않아야 한다. 이게 바로 내 선물이 상대에게 짐이 아니라 진짜 축복이 되게 하는 황금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걸 하나로 꿰뚫는 핵심 원리가 뭘까요? 그건 바로 집들이 선물이 행운을 전달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는 선물은 그냥 물건이 아니라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라는 거죠. 이게 무슨 미신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운이 좋은 집이라는 건 사실 환경 심리학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좋은 빛이 들어오고 기분 좋은 향이 나고 살아있는 생명이 느껴지는 그런 공간에 있으면 당연히 우리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결정을 내리게 되고 결국 우리가 행운이라고 부를 만한 좋은 결과를 만날 확률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최고의 선물이란 건 이런 거예요. 네가 정말 잘 지냈으면 좋겠어 하는 그 마음, 그 소망을 눈에 보이는 가장 정확한 물리적인 형태로 번역해낸 것. 그러니까 선물은 물건을 고르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번역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들이 선물은요, 친구나 지인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 세계에 여러분이 남기고 오는 첫 번째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의 희망을 그 사람의 새로운 시작에 딱 심어두고 오는 아주 소중하고 일상적인 의식인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집들이 선물은 그냥 예의가 아니에요. 타인의 새로운 우주를 위해서 우리가 건네는 작지만 아주 정교한 축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집들이 선물을 고르실 땐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그냥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친구의 새로운 세상에 어떤 행운의 조각을 심어줄지 그걸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자팍으로 구조를 기록합니다. 구독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이어집니다.